네, 안녕하세요. 홍성만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4강 사회적 고용보장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보충 질문이 와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민영화된 공공부문의 재공영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도 공공연맹에서 관련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사실은 이제 공공연맹에 이런 문의를 하시는 게 더 그 풍부한 이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보태는 것으로 저의 대답을 좀 대신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법 관련해서 이거를 전체를 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이제 지금 최소 수입 보장, MRG 같은 그런 그 정부가 이제 그 이윤을 그 자체를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들은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부가 이제 민간 투자를 받는 목적은 사실은 정부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국채나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이제 부채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경제적인 논리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출 이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낮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출되는 돈은 더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또 공공 부문을 민영화시키는 또 하나의 그 기반이 되고 논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검토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민간 위탁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규칙 규정과 이제 지자체 조례 차원에서 이 민간 위탁이 규정되고 이제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서는 이제 전체 이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위탁을 규정하는 그런 좀 법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민간 위탁이 좀 강력하게 좀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민간 위탁은 이제 바로 재직영화하는 그런 절차도 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공공부문을 이제 민영화하고 민간 위탁했던 논리가 경쟁을 통한 이제 비용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논리,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민영화,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제 그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정말 그런가 하는 점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고 서비스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사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항공사들은 모두 민영 항공사인데요. 델타 항공이라든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외신에 이제 나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인종차별적이고 아주 이 엽기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다 민영 항공사, 미국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반면에 이제 뭐 이 싱가포르 항공이라든가 캐세이 퍼시픽 같은 그런 국유 항공사, 국영 항공사들은 뭐 기내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전체 이런 그 항공 서비스가 좋기로 이제 소문난 항공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이제 그 항공사들은 다 왕립 항공, 그러니까 국영 항공, 거기는 이제 왕국이니까 국영 항공사들이 왕립 항공사들인데, 마찬가지로 뭐 이 서비스 좋기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항공사들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민영화가 이게 과연 이게 서비스가 좋고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영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고가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제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은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 이게 동일한 그 비용을 놓고 그 동일한 서비스를 평가하는 그게 아니고, 민영화된 부분 자체가 이게 그 고급 서비스 부문이기 때문에 또 좋게 보이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공병원 같으면은 일반 진료가 가장 우선인 그런 형태인데 반해서 이 초대형 이제 민간 병원들, 그 재벌 기업들의 이제 산하의 그 병원들 같으면은 고가의 장비를 동원한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이게 또 돈이 되고 이윤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형태라서, 마치 이제 그 이들의 의료 서비스가 더 이 공공병원보다 더 선진적이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비싼 의료 서비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그 형태만 놓고, 여기가 민영화된 민간 서비스가 훨씬 더 뭐 고급지고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민간 위탁은, 이건 그 자체로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구조상 이거 자체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최저 낙찰제 같은 그런 저임금 구조로 이제 이걸 입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 책임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관리의 편의성들을 보장받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도 이게 민간 위탁 업체가 전문적이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인데, 어떤 뭐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뭐 기술을 수십 년간 다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사실 민간 위탁 업체가 이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 위탁 업체가 보다 좀 전문적인 것처럼 좀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그만큼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라면은 이거를 왜 또 민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공공부문에서 기술력을 쌓고 축적하도록 해야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더 남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외부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이론적인 질문인데요. 사회적 고용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신규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높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리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MMT, 현대통화 이론이죠. MMT나 헬리콥터 머니와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증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화폐 수요가
있는데, 게다가 이게 좀 지속적인 형태로 계속 존재하게 되면 그 화폐 수요만큼의 그 새로운 통화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화 공급은 화폐 가치를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화폐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와 돌봄 노동은 현재 무급 노동에서 유급 노동 형태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 가사 노동을 하고, 그리고 또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뭐 여러 이제 같은 이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제 소비 활동이라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화폐 수요가 매일매일 이제 지속된 형태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화폐 수요만큼의 그 통화를 새로 공급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 화폐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폐 수요가 이전보다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는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이제 거꾸로 귀해지니까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헬리콥터 머니는 일단 현재 상태 자체를 그 과잉 저축 상태로 보고 있는 거죠. 과잉 저축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든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것을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화폐 수요가 일시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돈을 이제 이번에 어쩌다 한 번 줬다.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쩌다 한 번 받은 거니까 내 수입이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수입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돈을 계속 준다고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주는 이 돈이 계속 내 이제 고정 수입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돈을 계속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이라고 이제 여기게 되면 정부가 이 헬리콥터 머니를 중단하게 되는 순간 화폐 가치가 이제 오히려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정도까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헬리콥터 머니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과잉 저축 상태, 다시 말해서 이제 과소 소비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뭐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일반적인 어떤 그 화폐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그것도 뭐 어떤 근본적인 뭐 대책이라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조치 뭐로서 이제 나온 거고, 뭐 그 정도의 이제 의미는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도 디플레이션을 이제 탈출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화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과잉 생산의 문제, 그러니까 과소 소비라기보다는 과잉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 영역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적인 형태로는 탈출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 현대 통화 이론 MMT로는 주장은 좀 그 내용이 길고, 그리고 주장하는 화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것들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정부가 돈을 찍어서 무제한으로 통화를 공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없이 운영이 가능한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충분히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할 때는 이제 리저브라고 그 지급준비금을 따로 이제 그 중앙은행에 두는데 이제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처들인데 이 그 MMT론에서는 뭐 이것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그런 고려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제 중앙은행에 이제 그 이게 화폐를 발행하고 뭐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이 지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필요한 만큼 돈을 정부가 공급해도 된다는 거고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면 세금을 늘려서 언제든지 흡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그 화폐 이론상의 쟁점은 좀 이론적인 문제라서 다른 기회에 좀 다루고요. 현실적인 문제만을 좀 고려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완전 고용이 언제,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어야 완전 고용이 된 거냐라는 그런 이제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는 그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때 이미 이제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MT 정책은 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 조절, 그러니까 이게 돈 그렇게 많이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거 세금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하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뭐 결국 미국만 가능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2008년 이제 그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무후무한 이제 양적 완화와 통화 공급을 했고 그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지속시켜 왔는데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양적 완화 통화 공급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통화량을 그 대폭 늘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에까지는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고통받았을 정도로 인플레 문제라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니까 그 미국 국채,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의 그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 같은 MBS 같은 걸로 이제 이 대형 자산을 쌓아도 이 화폐 가치 보전이 이제 미국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가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꾸로 이제 그 우리 정부 국채만 가지고 이 화폐 발행을 대폭 늘렸다가는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외환위기가 벌어지거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고 그런 상태에서 뭐 세금을 아무리 많이 올려서 어떻게 뭐 조절을 하더라도 이게 조절이 되겠느냐, 조절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미국만 가능한 그런 정책이 아니야.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좀 제국주의적인 뭐 그런 이제 시각을 담고 있는 그런 화폐 이론이다라는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그 신자유적인 어떤 이 재정 운영 원칙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 조세 준칙에 따른 그 균형 재정론이 이게 보편적인 그런 시각이었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긴축 재정이 일반적인 이제 그런 걸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이 정부가 이제 이 확장 정책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기회들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현실적인 그런 통화 정책상에서의 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각들을 제공해줬던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통합 돌봄 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취지 및 구체적인 구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건데요. 제가 제안드린 말씀은 이제 가사 돌봄 통합 서비스원인데
지금 정부가 이제 하는 그 사회 서비스원은 뭐 애초에 취지는 뭐 이게 좀 공적인 공급 체계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형태였는데, 뭐 이것도 이제 법률 이 제정 과정에서 취지 자체가 이렇게 되게 무색하게 이렇게 변질되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종의 사회 서비스원 같으면 일종의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이게 돌봄을 사회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로 이제 여성에게 맡겨진 뭐 개별적인 돌봄에 비해서는 뭐 또 하나 이제 진전된 뭐 사회화의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시장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부족한 수단이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가사와 돌봄은 공급 주체와 방식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긴 하죠. 이게 워낙 그 성격이 조금 뭐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통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공급 대상이 전체 가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또 현재 이제 그 수탈되고 있는 그 여성 노동의 형태가 가정 안에서 이제 주로 가사 노동과 돌봄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공공의료 쪽에서 이제 보건소나 이제 국립의료원 이렇게 그 설립하는 것과 같이 뭐 여러 이제 인구별, 뭐 그 거리별, 뭐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가사 돌봄의 그 공적 그 공급 체계들을 갖춘 지역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하자라는 그런 이제 방식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그 청소와 세탁, 가정 관리, 여기에 동식물 관리까지 포함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식사와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식재료부터 뭐 밀키트, 고정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지금 물론 이제 사적인 그 체계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까지 뭐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공적인 공급 형태로 다시 이제 재조직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와 이제 어르신 돌봄과 관련해서 이게 또 하나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이제 전체 공급원의 어떤 이동과 배송을 책임지는 이 가사 돌봄 통합 서비스원이 전국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기초 단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지역 노동자들의 관련한 교육과 훈련까지도 담당하는 그 기관, 물론 이게 같이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별도 기관으로 뭐 가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교육 훈련 기관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고용 인원만 한 407만 명 정도에 이르고 1년 예산이 3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3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1년 GDP의 15%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게 가사 돌봄 전체를 다 국민들의 가사 돌봄 전체를 다 통괄한다고 생각해 보면 또 사실 그렇게 아주 거대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질문이 전국민 가사돌봄 보험과 같은 방식은 신규로 사회보험 체제를 도입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신규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없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 여론이 있고 이걸 또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겠죠. 지금 조건에서 비춰보면.
뭐 그런 정도만 돼도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접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금 있는데, 뭐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가사돌봄 그 사회화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이제 비교를 들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쉽고 빠르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사돌봄 사회화 방안이 현재의 자영업의 대부분을 이 재조직해서 사회화하는 걸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자영업 쪽에서는 구조조정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극심한 위기 그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사돌봄 사회화를 통해서 자영업 그 부문의 이렇게 상당수가 이제 이 사회적 공급수단으로 재조직하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이제 큰 이제 사회적인 동력이 되지 않겠냐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그 속에서 이 가사 돌봄의 이 사회보험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힘으로 동력으로 작동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